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요새 노트북들 좀 가져야 되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아, 그러고 보니 콘센트가 다 설치가 됐다고. 야. 또 더 이상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이게 요청을 해야지. 별거 아니라고. 예, 이제 딱 30분이네요. 예,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7주차죠. 그 중간고사가 원래 다음 주부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죠. 근데 뭐 보니까 벌써 이번 주에 또 시험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데 저희 수업은 특징은 시험 부담을 절대 안 드린다는 거. 그래서 출석 80%에 출석 20%에 과제 80%인데 뭐 과제가 뭐 있습니까? 그냥 여기 들어와서 그냥 제 피드백 리액션 좋으면 과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수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은 안 봅니다. 자, 그리고 뭐 과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를 이렇게 수업에 항상 좀 녹여내고자 하는 게 제 목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다음 주에 시험 없습니다. 혹시 시험 문제 뭐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예, 어서 오세요.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문화로 창업하다 이제 7주차인데 좀 여러분들한테 창업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그 컨설팅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 도움이 되냐면 만약에 누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했을 때 창업을 가이드 해줄 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고 대응하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믿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잘못 가이드를 해주는 순간 그분은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창업 로드맵만큼은 제가 조금은 제대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2페이지 이렇게 책을 보시면 뭐 창업이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그 스티브 블랭크라는 교수가 이 창업을 정의한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사이에도 조금은 많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다른 데 가서 강의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브 블랭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제가 공유를 하고 할게요.
스티브 블랭크라는 그 스탠포드 교수님께서 그랬어요. 스타트업은 is a temporary organization for searching opportunity. 제 발음이 조금 영국식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 이 창업이라는 것은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겁니다. 제가 뭐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창업을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없더라. 제가 아는 한 창업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밥 먹듯이 해야만 진짜 그게 내공이사여서 성공을 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창업을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실패한 거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적인 거고 보통 수십 번. 그런데 사실 수십 번의 그 창업을 실패를 하는 건 대단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 5번에서 7번 정도의 예정된 인생 R&D를 통해서 실패를 하는 것을 창업대학원에 오면 배우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낙법을 배워서 안 아프게 넘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넘어지는데 이걸 좀 다르게 제가 해석을 하면 돈이 만약에 내가 한 3억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창업하는데 성공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한 성공률이 한 5%밖에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요. 어떤 최선을 다하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한 번에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한 10번의 실패를 예정을 하고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3억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고요.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한번 창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을 내가 한번 기회를 가져보겠다. 그게 뭐냐면 기회의 분산 투자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한 창업은 temporary organization for searching opportunity. 이게 어떤 의미로 이게 다시 표현이 되냐면 한마디로 계획된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분산, 기회의 분산 투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올인을 하지 말고 내가 한 연봉으로 따지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런 공부한다 생각하고 어디 가서도 공부해도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많게는 한 3,000만 원 들잖아요. 그러면 한 3,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 창업에 한번 투자해 보는 게 그게 현명하다. 그리고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모범 답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의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 2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착한 카페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지고 남들이 이디야 커피점 정도 되면 그래도 뭐 인테리어하고 프랜차이즈 하면 그것도 뭐 한 1.5억에서 한 2억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조금 작지만 3천만 원에 이디야 커피에 준하는 그런 어떤 인테리어와 그리고 커피 품질을 가진 창업을 하는 게 저는 그게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커피 맛도 내고 그래서 하는 그런 착한 카페 창업 그런 걸 제가 준비를 하나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6차 산업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누구나 한번 로망 가지고 있는데 귀촌하고 귀농을 하거든요. 귀촌하고 귀농의 차이점은 뭐냐면 귀촌은 그냥 농업을 업으로 하지 않고요. 그냥 장소만 주거지만 거기로 시골로 가는 게 귀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귀농은 뭐냐면 아예 농업을 업으로 해서 가는 게 귀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귀촌 인구가 한 32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평균. 그리고 거기서 귀촌, 그러니까 농업을 주업을 한 사람이 한 15,000명에서 2만 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귀촌을 통해서 귀농을 하는데 이제 귀촌을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을 따라서 시골로 가가지고 일시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농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귀촌을 해서 일단은 한번 간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에 거기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뭘 계속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동안 땅 1,000평을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도 작성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땅 팔 겁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거기에 아쿠아포닉이라 해가지고 물고기를 키우고 그래서 네덜란드처럼 아주 그 고밀도 그런 농업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3천만 원 이하로 해서 그렇게 하우스는 한 180평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뭘 하냐? 근데 매출을 목표가 1년에 2억 그리고 운영비가 한 2천 그러니까 한 5천 투자해가지고 1년에 한 두 사람이 한 연봉 한 1억 5천 매출을 일으키는 그걸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괜찮죠. 그런 비즈니스 두 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꼭 해보고 싶은 분야예요. 그런데 제가 둘 다 그냥 호황된 게 아니고 예전에 카페는 그렇게 했었고요. 하는 해봤고 실험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요것도 벌써 롤 모델은 다 있어요. 그리고 성공 사례들. 그래서 기술 창업인데 이게 이제 귀농 귀촌 같은 경우에 귀촌 귀농형으로 해가 하는 거는 이제 4도 3촌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도 1촌이죠. 그러니까 하루 쉬는 날 아침 일찍 내려가 가지고 하루 정도만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는 원격으로 뭔가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그 옆에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두 시간씩 가서 봐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바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왜 그러면 지금부터 하냐 겨울을 나는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그거를 전문가들하고 해가지고 지금 했어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작물을 한 15도를 유지를 하는 노하우. 그리고 겨울에 상추가 한 15도에서 한 20도 사이가 제일 잘 자라. 그래서 그리고 여름이 문제예요. 상추는 겨울보다도요. 여름에 6개월을 상추가 자라질 않습니다. 뜨거워가지고 녹아버려요. 그래서 25도 이상 되면 정확하게 27도에서 1도만 더 올라가던 뿌리가 녹아버려요. 27.1도만 돼요. 그래서 상추를 여름에 만약에 한 20도를 유지해서 출하만 할 수 있으면 부르는 게 갑입니다. 그래서 상추를 제가 재배하는데 이 상추도 그냥 상추가 아니고 유럽 상추예요. 유럽 상추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우리나라 상추 같이 따가지고 포장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우리가 그 컵 있죠. 아메리칸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그 컵 펑퍼짐한 투명 컵에다가 그 양파 같이 생긴 그거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옵션이 있어요.
그냥 이거 사가가지고 뿌리 제거하고 그냥 먹으시면 되고요. 양파 까듯이. 근데 무공해로 재배해가지고 씨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거는 농약이 들어가지 않다. 이유는 물고기가 그 밑에 물속에 있고 이 농약을 주면 물고기가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로서 농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같이 천년이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상추를 집에서 그냥 그 스타벅스 같은 컵에 담겨 놓고 뿌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뿌리채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그냥 물만 공급해 주면 이 상추가 계속 나오네. 그리고 이거를요 어항하고 결합해 가지고 팔 거예요. 그래서 어항 위에다 놔두면요 얘가 그냥 재배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좀 정립이 되면 창업대학원생 중에 좀 그거죠. 내가 60대 가지고 나도 로망이 한 4도 3촌으로 해가지고 농촌에서 한 이틀 몸으로 움직이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물고기 키우면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비즈니스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대학원생들이 한 3천만 원 투자해가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연 한 1억 5천 수익은 확보하고 재미삼아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직장 안 다녀도 돼. 그리고 그게 주업이 되고 부업이 뭐냐면 박사로서 겸임 교수로서 그냥 컨설팅이나 하러 다니고 컨설팅은 해도 돼도 안 해. 이런 비즈니스 어떻습니까? 예. 한 3년 내에 그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확신을 가지는 거는 제가 상상한 게 다 성공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이라는 거는 다른 게 기술이 아니고요. 저렴하게 착한 카페 만들고 그리고 매출 순이익을 1억 5천이나 내는 그런 아쿠아포닉을 구현하는 게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돈을 뭐 해가 시설 투자해가지고 뭐 그 한 몇십억 투자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아님 도구.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 보면 아쿠아포닉에 해놓은 보면 99.9%가 다 자본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농촌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도시에서 그냥 그 공장에서 식물 재배해도 돼요. 꼭 굳이 농촌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농촌으로 가야만 돼. 왜냐하면 땅이 있어야 돼. 땅 밑으로 가는 수경 재배이기 때문에 땅은 항상 온도가 15도가 유지가 돼요. 10도에서 15도가. 그걸 활용하려면 땅을 파야 돼. 거기에 물을 가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있어야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가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래 이걸로 제가 특허도 내고 그래서 일단은 왜 공개를 안 하냐? 특허를 내야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 못할 게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13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러면 창업에 있어 성공하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창업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마케팅도 배우지 않았는데 감각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단점이 뭐냐 하면 그까지예요. 자기 느낌에 사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 머리는 좋은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죠. 뭐 이건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술 담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 건강하고 어떤 사람 술 담배 안 하는데도 암 걸려 죽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담배를 해도 건강한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어차피 사람마다 이 DNA가 좀 안정화된 사람도 있고 자기 그 형질상 어떤 사람은 좀 DNA가 불안정하죠. 그래서 외국인들 하얀 피부 가진 사람들이 트러블이 많거든요. 피부 안 좋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핸디캡이 그냥 암도 더 많이 피부암 종류가 더 많고 그게 왜냐하면 결국은 피부 좋은 게 결국은 그 면역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DNA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살아온 환경. 아무래도 창업이 그래도 뭐 부모님이 공무원인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그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던 환경이 있는 친구들이 더 어떻게 보면 감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자파도매를 하는데 먹는 것 빼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옛날에 지금은 그 이마트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그 전에는 이 슈퍼마켓이 동네마다 다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부산에 아버지가 그 도매상을 하셨어요. 자파 도매를 했는데 이제 가게가 이렇게 가게는 한 8평 정도 돼요. 8평 되니까 그렇게 크진 않죠. 한 평당 하여튼 거기 국제시장에 있다가 이제 부산 진시장 남문시장인데 그쪽이 제일 목 좋은데 이렇게 입구에 딱 계신데 한 평에 한 1억 정도 해요. 그 당시가 한 제 80년 그때 땅 한 평이 거기가 목이 좋으니까 1억씩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8억이었어요. 그 가게가. 그런데 거기에 디스플레이만 다 샘플로 해놓고 실제로 물건을 보고 요거 몇 개씩 해주세요 하면 이제 그 주변에 창고가 큰 게 5개가 있어요. 차가 들어가는 창고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1,500개의 그 물건 종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에 들어가서 물건을 실어줘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동네 그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카바가 저 제주도하고 경상남도는 저희 집이 다 카바 있거든요. 규모가 꽤 되죠. 근데 그 1,500가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도매상도 있고 소매상도 있거든요. 그 가격 체계를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봐가지고 저 사람이 도매상이면 그 자리에서 도매로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그냥 한두 개 사러 그냥 싸다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은 소매 가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못 외워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걸 다 외우는 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거를 전산으로 안 해요. 왜 전산으로 안 하냐면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왜냐하면 세무조사 전산으로 다 처리하고 그 포스 시스템으로 하면 그 세금이 다 추적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물건을 싸게 이 무자료 거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인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창고에 물건을 실어 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뭐 어디 슈퍼마켓 하면 그 물건은 우리 집에서 다 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채우면은 다이 만들어 채우면은 이제 장사 시작하는. 그러니까 동네 이마트라 보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는 물건 가격을 몰라요. 왜냐 먹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칫솔, 치약부터 해가지고 다이알비노 뭐 그 손톱깎이, 이쑤시개부터 모든 게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님들 시골에서 뭐죠? 그 시골에 있으면 뭐죠? 내려갔다 오면 뭐 양파부터 고추장 이런 거 그냥 다 차에 싣고 오는데 저는 내려가면요. 생활 물티슈부터 해가지고 뭐 샴푸, 비누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저는 차 트렁크에 다 싣고 올라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몰라요. 물가를 모르고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이제 그러니까 이 전시 물자 비축해 놓은 것처럼 문 열면 그 물티슈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한 30개씩 막 쫙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그걸 또 주변 이렇게 친구들한테 인심 써요.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게 우리 집보다 처가댁 가면요. 더 많아요. 아예 거기는 우리 집게 거기로 흘러가가 거기 다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근데 저는 이제 근데 역설적이게도 저는 샴푸 안 씁니다. 저는
그냥 다이얼비누만 씁니다. 다른 거 안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칫솔이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이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극구 반대가 너는 공무원이나 되라. 무슨 창업을 하냐. 그냥 그 공무원 내가 마음 편하게 살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사업으로 장사를 하니까 골치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닭장 속에 닭처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도망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 다니다가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DNA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어쩌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후천적으로 지식.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를 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경험들. 어디 뭐 직장 경험이든 아니면 뭐 본인의 사업 경험이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감각이죠. 그래서 이 한 5가지가 하나도 소홀하지를 않은 거죠. 다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지식하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인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창업 전문가들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옛날 10년 전에 엄청 똑똑하고 잘하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보니까 이 DNA를 자기 걸 믿고 했더니 오히려 더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그분한테 조언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분도 누구 밑에서 배울 그런 애티튜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머리 좋은 거 있죠. 머리 좋으니까 이 머리로 따지면 제가 만약에 그런 분을 우리 대학원생으로 와가 제가 가르친다면 발전하겠는데 그 공부할 애티튜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감각적으로는 천재예요. 그 분야에. 그런데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똑똑하지 않은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하지 않으니까 저 같은 사람 앉혀놓고 자꾸 이렇게 계획된 실패를 통해서 하다 보면 그런 분들보다 어느 순간에 석박사를 하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분석 능력도 생기고 데이터를 이렇게 매니지먼트하는 역량이 생기니까 근데 제 풀에 똑똑한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그 석박사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거든요. 그냥 생각하는 게 그냥 실용서 많이 읽어보고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DNA적으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같이 이렇게 배워서 뭔가 똑똑해지는 사람들이 더 축복입니다. 실제로 그래야지 누군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나 진짜 똑똑해 이렇게 이미지가 박히는 순간 누구도 그 사람의 스승이 되어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걸 우리가 메타 인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풀에 제껴에 넘어간단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대방이 누군가가 내한테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그 겸손한 애티튜드 이런 게 항상 유지가 돼야 되겠구나.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뭐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는 분야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실은 각자 분야의 전문가시고 저는 단지 운이 좋아서 어떻게 그때 창업이 뭔데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저는 그냥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경영학이란 분야는 있는데 이 창업학이란 분야는 이제 생긴 지 한 10년에서 20년 되다 보니까 그냥 각자 말하는 게 그냥 법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도전하고 싶죠. 다 그냥 특강 위주로 하는데 나는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좀 길을 고속도로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34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이 134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으로 하나로 다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기술사업화 뭐 0단계부터 13단계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없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1단계부터 9단계까지를 우리는 이제 그 기술 성숙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술 성숙도가 여기서 보면 이 색깔로 보면 이제 이 살색하고 살색 두 가지 살색이죠. 있는데 그 점이 뭐냐면 더 중요하더라 이거야. 창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봤더니 우리가 보여지는 단계는 어디부터 보느냐 하면 성공한 사람의 거의 9단계에서 10단계, 11단계 요때 뭐 투자 IR 받아가 시리즈 뭐 받았다 이게 다 저 단계거든요. 9단계, 10단계, 11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그 뭐죠? 뭐 어디서 투자 받았다 뭐 이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게 어느 단계냐면 거의 9단계, 10단계, 11단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는데 이 8단계까지 전의 단계 저 8단계까지가 이 내공을 쌓는 단계인데 이거는 세상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저 9단계, 10단계, 11단계 투자를 받는 거 왜 받느냐? 벌써 어느 정도 사업 기틀이 다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검증이 됐고 이제 투자만 해서 스케일을 늘리면 돼요. 작게는 검증이 다 됐어. 이제 이걸 스케일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운영 자금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마케팅 자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설 자금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냐면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VC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VC가 어떤 성격이냐면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디서 돈을 빌려다가 자기 돈도 아닌데 그거를 한 2, 3년 동안 기업을 발굴해서 저가의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한 두세 배, 많게는 뭐 5배까지 보고 한 2, 3년 내에 엑시트를 하는 게 이 VC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VC는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 뭐다?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 그런 어떤 성격이 그러니까 그 기업이 기업의 그 뭐 이 뭐랄까 그 지속 가능성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물건이 이걸 투자해 가지고 자기가 어느 시점에 돈을 많이 벌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기업은 하나의 주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VC한테 투자 받는 거는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현 단계에서 없어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한테 내가 투자를 받겠다. 이건 어떤 단계냐면 이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돈이 아주 많고 이 회사가 잘 되면 VC한테 돈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기업이 빳빳하게 그냥 단기 순이익 한 20억씩 내고 그러고 이 가족 기업이고 그럼 이걸 굳이 VC한테 노출해 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막 그 빈털터리가 될 이유가 없거든요. 어떤 거냐면 회사가 이제 한마디로 야망이 있는 거야. 야망이 있어가지고 이 창업자도 나도 이거 회사 두 가지예요. 그 창업자가 VC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내가 이 회사를 한번 유니콘 기업으로 가서 진짜 조 단위의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로 한번 키워보겠다는 그걸 하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받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도 VC 돈 받아가지고 한번 주식 공개를 통해서 큰 돈 만져보고 나도 그냥 은퇴하겠다. 이 더 커지면 내가 이 회사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M&A나 그 기업 인수합병이나 아니면 IPO에 해서 주식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는 또 다른 걸 해보겠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9단계, 10단계, 11단계. 아시겠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사실은 융자성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냐면 혹시 컨버터블 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컨버터블이 뭐죠? 자동차 그 컨버터블 그 뚜껑 그 닫혔다 열렸다는 그 변형 가능한 그런 걸 컨버터블 스포츠카라고 하잖아요. 컨버터블 본드가 뭐냐면 이게 부채도 됐다가 회사 자본 주식도 됐다가는 그런 성격의 투자를 CB라고 합니다. CB. 제가 발음이 좀 영국식이라 그런데 CV가 아니고요. CB. 예. ABC 할 때 C와 그 다음에 AB 할 때 B, CB라고 하는데 컨버터블 본드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회사가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사채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러니까 융자죠. 대출 받은 걸 되고,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옵션을 써가지고 예전의 주식 가격으로 내 투자한 거를 주식으로 받는 거예요. 어느 시점 이후에.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잘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사채업자인 거예요. 근데 회사가 잘 되면 주주로 남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투자를 대부분이 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그러면 이 9단계 이전에는 어떤 게 있냐면 7단계까지가 뭐냐면 시설 개발하는 거예요. 7단계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7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학이라고 하죠. 한글로 공학, 우리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런 화학공학, 이런 공학은 뭐냐면 인프라를 개발하는 학문이에요. 어떤 제품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를 개발하는 거.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딥니까? 반도체 공정이 제일 제일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걸 제일 잘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정 개발은 부품 개발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생산 플로우를 설계하고 그거를 최적화시키는 인테그레이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최적화를 위해서 거기 힘을 계산해서 최적의 어떤 내킹이 없는 그런 최적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품을 굳이 비싼 것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는 비싸게 안 쓰는 것도 그것도 설계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7단계인데 그걸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공학이라고 하는데 엔지니어링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단 엔지니어링 단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7단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7단계는 뭐다? 생산을 위한 개발 단계다.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령 제품 만약에 그 뭐 가전제품이나 우리가 이런 걸 하면 그 플라스틱 제품들 있죠. 그런 건 어때요? 금령을 개발하죠. 금령. 플라스틱이라는 제품이 아니고 그거를 찍어낼 수 있는 금령도 엔지니어링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걸 조립을 잘 하려면 자동화 조립 라인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죠? 자동차 이렇게 무빙 워커에다가 이렇게 실어 가지고 쭉 가면서 조립해 나가죠. 그런 게 전부 다 엔지니어링. 그리고
그걸 또 하기 위해서 공장에 어떤 뼈대를 지어야 되고 지붕을 얹어야 되죠. 그것도 엔지니어링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단계가 뭘까요? 5단계가. 5단계는 시제품입니다. 그 제품 자체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창업해가지고 제일 오해하는 게 뭐죠? 제품 개발에만 그냥 포커스가 딱 맞춰져.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가 뭐 이런 거 뭐 하나 개발한다 이러면 이 제품 자체만을 생각하고 개발을 하죠. 이걸 우리는 시제품 개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제품 개발하는데 이 시제품 개발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보면 연구 모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컨설팅 갔더니 저보고 교수님 제가 개발하는 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질문한 게 제대로 된 질문입니까? 이거하고 같아요. 교수님 연구 모형 이거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교수님은 알 것 같잖아요. 설문조사 안 해보고 교수님 다 알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설문조사를 해봐야지 그게 유의한지 뭐 채택이 될지 안 될지 아는. 그래서 시제품이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제품은 말 그대로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나만의 비즈니스 가설이다. 그러면 그 시제품을 몇 개를 만들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돈이 비싼 거 있죠. 한 5천만 원짜리 하나 만들었더니 5천만 원이야. 그러면 그건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고, 그래도 내가 이거를 단가가 한 10,000원 정도 돼. 그러면은 최대한 샘플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데 그때 여러분의 그 석박사 때 논문 썼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설문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설문지에서 이 제품의 어떤 부분이 고객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지 그거를 요인들을 잘 생각해서 그에 맞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을 해야 되는데 그 설문지를 만드는 게 그때 연구 모형을 만들 때 그 변수 측정하는 거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석박사를 왜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석 능력이 있냐 없냐는 이 시제품을 가지고 어떤 설문지를 가지고 어떻게 고객 반응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돌려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건가. 그래,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능력이 있느냐, 데이터 애널리스트 능력이 있느냐, 이게요, 투자에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MBA를 했고 경영학 박사냐, 그리고 경영학 박사인데 논문이 있느냐 없느냐, 그 논문에서의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돌려봤느냐, 거짓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딱 앉아가지고 유입수준 몇 %에 거기에 구매 의도에 미치는 이 제품이 있어가지고 변수들이 뭐가 있죠? 이러면 그걸 줄줄줄줄 말하는 사람들이 능력자죠. 근데 그런 능력이 없이 그냥 실용서만 드립다 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더라,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제 경험상 그냥 요런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제 경험상 이러면 벌써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시제품 왜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그냥 만들어가 그냥 대충 그냥 당신 감으로 그냥 확신만 가지고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시제품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 분석까지도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 전후의 그 어떤 우리 제품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 그 두 그룹 간의 그 전후 비교라 아니죠. 그 뭐죠? 독립 표본 T 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제품의 사용 전과 후에 어떤 그 대립
뭐 대립가설, 저 뭐죠? 그런 걸 대응 표본 T 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제품이 정량으로 항상 어떤 작동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유의한 수준에서 성능이 나오는지 단일 표본 T 검정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결국 뭐죠? 의약 제품들이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임상 실험이 다 그거예요. 임상 실험을 3년 동안에 실험비만 몇 억씩 들여가지고 임상 실험하는데 그게 전부 뭐죠? 대형 표본 T 검정이나 아니면은 그 집단 간의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물들이거든요.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실험 전과 후를 검증하는데 이런 거 안목이 없으면 사실은 사업에 있어 가지고 투자를 못 받습니다. 진짜. 왜? 투자자들은 그 전문가거든요. 왜냐하면 듣고 본 게 다 있어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해요. 여기에 미치는 요인, 핵심 요인들이 어떤 요인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고 유의 수준 몇 %에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유의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어떤 게 가장 높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정에서 7단계 공정에서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가지 공정을 거쳐가 결과물이 나와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생산 공정이 전부 시간의 숙성에 의해서 뭐 인곱부터 해가 슬라이싱하고 그 표면 처리하고 그 다음에 노광 정비해서 그 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 또 코팅을 해가지고 레이어 올리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리드선 장착하고 또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어느 단계의 조건이 가장 결과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분석하는 게 통계 분석 기법에서 컨조인트 분석입니다. 컨조인트 분석.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최적화하는 그런 거를 이 7단계에서 하는데 5단계와 7단계가 그겁니다. 5단계는 아까 시제품 샘플을 만들어서 그 연구 모형 검증하는 거고 7단계는 그 검증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생산 라인을 개발하는 게 7단계 엔지니어링 단계다. 그래서 5단계를 시제품 단계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는 워킹 모캅이라고 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모캅이 뭐 카피 제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능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이 시제품으로서 그 시장에 나갈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을 우리는 시제품이라고. 그런데 성능은 검증이 안 됐어. 성능은. 그러면 그 5단계에서 기능하고 디자인하고 성능인데 기능하고 디자인만 시제품에서 보는 거예요. 성능은 언제 본다? 성능은 언제 봅니까? 성능은 양산 전에 8단계에서 보는 거예요. 8단계에서. 그럼 7단계는 뭐냐? 최소한의 안전 인정을 보는 거예요. 기능과 디자인의 관점에서 샘플을 만들어서 이 제품이 실제로 위험한지 어떤 걸 봅니까? PCB 개발하면 전기 스파크 막 줘가지고 폭발하는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 6단계에서 전기 폭발한지 이런 걸 테스트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기 안전 인정 같은 게 이게 6단계고요. 그리고 8단계는 6단계는 전기 안전 인정이 있고 그건 제품 자체의 그 폭발 같은 게 없나 이런 걸 인정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인정이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 손가락이 구멍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그런 구멍 다 막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핸들에 사람 머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장난으로 이렇게 애들 막 들어가다 못 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핸들을 다 막아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뭐 이렇게 바퀴가 바디보다 넣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어디 외부에 이렇게 박았을 때 타이어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타이어는 바디보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를 만족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 6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2, 4, 6, 8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인정 단계라고, 검증 단계. 그러면 자, 3단계는 뭘까요? 시제품 전에 3단계는 1, 3, 5, 7, 9는 실체가 있는 단계야. 그러면 5단계가 샘플 단계라면 3단계는 뭐냐면 뭘까요? 아이디어를 끝에서 기능만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능만 구현한 게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은 무시하고 뭐 이런 거예요. 기술의 가능성만 구현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아파트로 말하면 5단계가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잘 만들어야지 분양이 잘 되죠. 반응이 좋고. 그럼 모델하우스 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림만 보여주는 거. 조감도. 그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감도라든지 설계도 아니면 컴퓨터 CAD상에 가상의 그 환경을 이렇게 구현한 거 있죠. 그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3단계고 그걸 우리는 시작품 단계라고 하고 컨셉 디자인 단계라고 합니다. 컨셉, 개념만 디자인하는.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 3단계 단계에서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단계가 있죠. 1단계는 뭘까요? 아예 아이디어 단계. 근데 이 아이디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디어 단계는 뭐죠? 아이디어 단계는 진짜 사람들은 그냥 아이디어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 단계 전에 전문가로서 그 분야에 많이 놀아본 사람들이 정말로 시장에 어떤 니즈가 있고 그리고 어떤 걸 하면은 판매가 잘 되겠다는 그러한 경험이 많이 축적된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한테 아이디어 그냥 하나 던져줬는데 그걸로 그 사람 성공해서 그럼 그 내 거 아니야? 뭐 이러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건 누구나 해요. 근데 이 1단계에서 그 아이디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고도의 마케팅의 그 분석 결과물들입니다. 1단계가. 그냥 대충 지나가다 한 게 아니고 정말로 마케팅 전략 그 우리 보면 처음에 뭐죠? 그 프로세스 보면 여기서 보면 저번에 한번 30몇 페이지인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컨설팅 해가지고 그 사업계 그 우리 프로세스 한번 마케팅 프로세스 한번 여기 있네. 보면은 페이지로 보면 72페이지. 72페이지에 보면 72페이지에 왼쪽에 보면 사업화 전략 수립 있죠. 수합 분석. 이 사업화 전략 제가 여기 안 오신 여기 책이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좀 띄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화 전략 수립 단계인데 여기 제가 PPT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디 걸 보여드려야 되나? 아쉽게도 여기 당장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페이지를 보면 72페이지거든요. 72페이지 보면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에서 어느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냐면
2단계입니다. 사업화 전략 수립 다음에 제품 서비스 개발 방향 수립이 1단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34페이지의 1단계에 이 KPI라고 되어 있어요. Function Requirement인데 여기서 보면 FRS가 뭐냐면 Function Requirement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단계가 1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단계만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아이디어 단계가 비즈니스 모델 수립 단계입니다. 여기 이 단계가.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지만 이때 비즈니스 모델 수립 단계고 이때 사업계획서의 그 어떻게 보면 구상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이러한 사업계획서의 그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봤더니 누구한테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창업대학원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성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성 나쁘면 어디 가서 어때요? 돈 주고 물어봐야 돼요. 전부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성 좋으면 야, 내 밥 살게. 너 이것 좀 그냥 나를 위해서 해줘. 이 정도 관계가 되면 쉽게 저런 네트워크가 되면은 아이디어가 구체화가 더 쉽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개발 목표가 나오는데 그때 저게 기술 사업화 단계에서는 STP를 통한 뭐죠? 호피 믹스가 저때 나와야 돼요.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러니까 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0단계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저게 한 5년에서 10년 걸린다니까요. 저 분야가. 그래서 0단계가 저 분야에 놀아봐야지. 놀아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 밑에서 1단계부터 13단계까지 겪어봤다는 거예요. 미리 다. 누구 밑에서. 아니면은 내가 겪어보질 못했으면 그걸 압축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유통을 해봐야 돼요. 0단계에서. 그래서 그 0단계에서 내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놀아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 결국은 유통을 통해서 경쟁 제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피드백을 받아보고 또 유통을 해보면 유통하다 보면 뭔가 아쉬운 게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이거 좀 잘 되면 내가 잘 판매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케팅 관점에서 고객 발굴, 즉 같은 말이에요. 야, 내가 물건이 이런 게 없어서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저거 못 갖다 팔고 있어. 이건 내가 개발하면 진짜 대박이야. 이런 느낌이 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창업대학원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만드는 건요. 그 다음이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0단계에서 지금까지 70세 인생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냥 대기업에 아니면 타짜 이런 게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한 우물만 팔아. 왜? 한 30년만 하면 나머지 인생은 그래도 보장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100세가 되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퇴직 피크는 49이거든요. 49까지 버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 중간에 나온다는 건데 60세까지 버틸 게 오히려 11년이 줄어들은 거죠. 그런데 100세 시대인데 반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그 50년을 어떻게 살아낼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한 차원을 가지고는 결국은 버텨내지를 못하고 내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나의 그 경력 배경을 통해서 차원을 가장 내세울 만한 2가지나 3가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기억을 시키는 그 과정이 개인의 브랜딩 과정이죠. 그래서 기억을 시킨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한 3년에서 5년은 걸려야지 주변 사람들이 한 세 가지 단어의 그 중심에 이분을 소개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분야에서 소문이 나는 거죠. 소문이. 그런데 그게 예전하고 다른 게 오프라인 시대, 즉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개인 바코드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가 이 스마트폰, 손 컴퓨터에 의해서 다 검색이 되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컴퓨터에 내가 노출이 되려면 그 사람의 손 위에 나의 이름이 노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워드 검색에 내 이름이 노출이 돼야 돼요. 키워드 검색에. 나의 이름이 아니고 박남규는 세상에 누구도 몰라요. 그럼 나와 연관된 이름에 내 이름을 수식하는 기술, 창업, 경영 이 키워드 세 개만큼은 조합을 했을 때 내 이름이 네이버의 추천 검색어로 1순위에 올라갔을 때 저는 연봉이 얼마? 추천 검색어로 올라갔을 때 1순위로 올라갈 때 연봉이 2억 이상입니다. 최소. 왜 그럴까요? 불특정 다수가 나는 몰라. 그런데 기술까지만 했더니 엄청 추천 검색어가 많아. 나는 한 적도 없어. 근데 기술에다가 경영을 넣었더니 어때요?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이 추천 검색으로 막 어디에 올라가. 근데 기술 경영 말고 기술 창업으로 딱 했더니 글쎄 제 이름이 추천 검색에 딱 올라가.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기업에서 강의가 요청이 오고요. 기관으로부터. 그 사람들은 기술 창업을 쳤더니 박남규가 추천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레퍼런스 유명한 사람이네. 벌써 그 애티튜드 접근을 해가지고 제 이름을 박남규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박남규 쳤더니 대한민국의 그 많은 박남규 중에 15명이 인물 검색이 되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도 다 제끼고 그 다음에 그 성균관대 노벨 화학상 그 후보도 제끼고 제가 2등으로 검색이 되더라. 그래서 저를 딱 했더니 글쎄 레퍼런스가 그 안에 봤더니 뭐 석박사는 어디서 했고 뭐 그 다음에 뭐 논문은 뭘 했고 그 다음에 출판은 뭘 했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게임 끝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세 가지 분야의 중심에서 내가 세상을 대상으로 인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에서는 누구 밑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겁니다. 옛날에는 70세일 때는 누구 밑에서 도제 형식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이제는 각자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단어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뭐죠? 셀프 인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셀프 인턴을 하는 방법이 창업대학원에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셀프 인턴을 하려고 보니까 정교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이런 정교한 프로세스라는 게 레퍼런스를 쌓는 거더라. 그래서 그 8가지가 뭐가 있냐? 제일 출판이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출판 다음에 쉽게 제일 가성비 좋은 순으로 출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출판 다음에 가성비 좋은 게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 게 학위.
경영학 석박사. 왜 경영학 석박사냐면 공학 석박사는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갈 데가 별로 없어. 그거는 너무 스페셜해가지고 대학생 때부터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영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내 나이에. 그러면 더 영상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영상 관련된 미디어 대학원 이런 데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런 벤처 대학원, 창업 대학원 와가지고 그 애들하고 경쟁하지 않는 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루는 영상 쪽으로 하는 게 나아. 그거예요. 나중에 노안 와가 손 떨리는데 걔들보다 뭘 빠르게 포토샵하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신경외과 막 수술실에 60이 다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가 손 떨리는 데가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젊은 사람들하고 뭐 캐드 잡아가지고 막 캐드 설계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걔들은 막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단축 키스를 하는데 내가 게임 비즈니스를 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게임학과에 이 나이에 들어가가지고 걔들하고 같이 게임 개발하고 코딩하고 이러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걔들이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혜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경영적으로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사업화 분석을 한다든지 사업 가능한지 내가 그런 연륜을 가지고 뭔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영학 박사더라 이거죠. 그게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에 이 경영학 박사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그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자격증 하면 박사도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경영학 박사가 넘버원입니다. 어느 대학 나오고 이거 의미 없어요. 그 경영학 박사 자체가 7명의 교수님이 그 심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교육부에서 그걸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물론 뭐 국민대는 좀 예외지만 죄송합니다. 국민대 출신은 예외지만 경영학 박사는요. 그 카피캣 다 돌리고 원칙적으로 하면 필터링이 다 돼요. 2010년 이전에는 카피캣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때 석박사 했던 사람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카피캣이 없으니까 자기가 논문을 썼지만 불안해.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문장을 단어 6개를 똑같이 어디서 썼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AI 때문에 돌리면 그 국민대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나요. 죽었다 깨도. 누군가가 그래요. 저보고 박사 지금 여기 어디 갔더니 뭐 벤처 석사 때 논문 쓰면 안 된대요. 막 그러잖아요. 카드라예요. 카드라. 그건 2010년 전에 넌 일 버리면 전부 다 걸려. 특히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냥 대충 그냥 써가지고 왔다 보니까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이 논문을 더 잘 쓸 것 같죠. 언어도 안 되는데 거기서 논문 쓰는 게 그게 잘 되겠어요. 공학 논문은 쉬워요. 근데 사회과학 논문은 영어도 안 되는데 거기서 영어 막 써가면서 그 지도교사 커뮤니케이션 잘 됩니까? 그리고 거기는 또 너무 하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이 목표가 되니까 논문의 질은 뒷전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국에 논문 쓰잖아요. 양식 파괴. 막 연구 모형도 없어. 지 맘대로 써. 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렇다고 지도교수가 외국에 있는데 한국 양식으로 그렇게 쓰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교수님이 벤처 창업 쪽에 논문 잘 쓸 것 같죠. 그런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어떤 논문 통계 분석을 제대로 배우는 건 호스대 벤처 대학이나 글로벌 창업 대학이 더 나아요. 논문 질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세팅을 잘 해놓으셨어. 설레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웬걸 벤처 창업학회 이런 데 논문 이렇게 제가 심사를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야 그래도 내가 했던 게 그래도 한 중상은 되구나. 나스 배드는 되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분야, 세 가지 분야의 중심에서 셀프 인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몇 년? 최소 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흔들리는 돌 위에 3년만 버텨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게 있대요. 일본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일본어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저도 들어서 그래. 어디 창업 특강 들으면 그런 이야기만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계산해 보니까 한 하루에 죽을 똥 살 똥 그 안 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한 3년만 24시간 중에 잠자는 것 빼고 한 10시간씩 하면 1000일을 하면 1년이잖아요. 하루에 10시간에 10,000시간의 법칙이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런데 그 10,000시간의 법칙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제 주변에도 10,000시간의 법칙을 딱 채우는 순간 뒤에 후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전 느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희한하죠. 10,000시간을 딱 채우는 순간 나도 모르게 후광이 나와요. 7,000시간을 채우면은 학원 강사를 하고요. 10,000시간을 채우면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7,000시간을 하면 학원 강사나 교수 그 중간 그다음 5,000시간 하면 취미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걸 한번 몰입을 해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분야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의 단어를 찾아서 그 링을 만들어서 나만의 그 링에 사는데 제가 볼 때 그 차원 중에 하나가 이 공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영학이라는 창업이나 경영학 이런 차원이 하나 들어갔을 때 내가 나이가 들어도 경쟁을 안 하고 내가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더라. 근데 거기 공학이나 이런 기술적으로 경쟁하는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손 떨리는 데서 노안 왔는데 젊은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 기능적인 부분의 차원보다는 그런 어떤 매니지먼트 관점에서의 차원이 하나 들어가면 그때는 할 게 많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대학원에서 0단계가 중요한데 그런데 그 전에 이 차원을 개발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키가이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어디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했는지 다른 데서 했는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키가이가 뭐냐면 세상이 원하면서 내가 하고 싶으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스킬풀하고 좀 능력이 있는 그러면서 돈이 되는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영역을 찾는데 그거를 찾았을 때 내가 좋아서 하는데 세상이 박수를 쳐주고 돈을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퍼즐을 맞추듯이 그 중간을 찾아내는 게 그게 미션입니다. 결국 미션이자 비전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걸 우린 드림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그 김미경의 그 드림워커라는데 뭔가 세상이 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과의 그 매칭 중간의 그 세 개의 단어를 찾아내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침형 인간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세상이 원하는데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또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좋아해. 근데 돈이 되네? 그러면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생각이 앞서면요. 몸이 따라가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어릴 때 막 가슴이 설레고. 근데 저는 요즘도 그걸 느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일정이 4개가 있는데 막 설렐 때가 있어요. 4개가. 오늘 어디서 뭐 장소도 좋고 그런 데서 좋은 사람도 많이 오는데 오늘 어떤 사람 만나지? 그런 데 가면 제가 또 주인공이네. 제보고 나가 한마디 해라. 근데 옛날에 제가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한 것 같은데 요즘 말을 못 하겠어요. 어디 가면 어바바바바바바 하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한하죠. 좀 말을 잘하면 좋을 텐데 나가면요 말이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고 내가 거기 갔더니 자리를 빛내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가성비로 봤더니 아까 출판, 논문, 학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인플루언서로서의 랜딩 페이지. 이게 의외로 어려워요. 한 몇만 구독자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아니면 블로그, 이런 랜딩 페이지를 통한 레퍼런스를 쌓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격증. 그 관련된 자격증이 레퍼런스가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사. 나 이름이 동아일보에 한번 실리는 거. 그 앞에 기술 창업 경영 전문가 박남규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책에도 그냥 박남규 지음이 아니고요. 앞에 기술 경영 전문가 박남규 지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책 중간에도 기술 경영, 기술 창업 경영 전문가 박남규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해야지 그 책이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이 되면서 연관 검색으로. 책 열심히 내도 그게 안 되면 연관 검색어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논문도 내가 미는 그 창업, 저는 정책자금 지원, 정책자금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창업 의도, 취업률 이런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논문을 써요. 그게 안 들어가면 논문 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경영지도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든 제가 미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기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참여, 공인 실적, 강의 실적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 표현이 돼야 된다? 네이버의 인물 검색에 집약이 돼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검색의 7, 80%를 거기서 유입률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구글에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무조건 네이버. 국내에서는. 글로벌하게 가려면 구글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래서 그걸 했을 때 퍼스널 브랜딩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창직이 되는 거죠. 스스로 셀프 인턴을 하면서 한 3년에서 5년을 하는 게 그 0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 돈을 버는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부업으로 강의나 컨설팅, 심사, 멘토링 이런 걸 하게 돼요. 이게 주업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주업은 뭐냐 하면 나의 그 세 가지 단어의 포지션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 그게 또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고 그 세 개의 중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뭔가를 그 세 가지 키워드의 중간에서 내가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창업을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태든 메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강의나 컨설팅, 심사, 멘토링 그죠? 나의 레퍼런스라는 인터넷상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건물에 걸려가 추천 검색으로 해가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까 인물 검색을 봤더니 그 밑에 블로그, 페이북 그런데 내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나한테 연락이 오면 강의 해주시겠습니까? 컨설팅 해주시겠습니까? 심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프로젝트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 하는 거예요. 독국가 이하서 같이 그냥 내 본업하면서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 하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그때 창업 처음에 할 때 책을 하나 봤어요. 주말 창업.
남들보다 2배 이상 열심히 살 각오가 되지 않으면 그냥 대충 살아라. 그냥 남 밑에서 그냥 남과 같이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주말에 또 다른 삶을 준비를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자기가 놀 시간을 희생하고 잠을 안 자고 할 각오가 돼 있을 때 포지셔닝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걸 하는데 내가 억지로 하면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목적이 이끄는 삶, 비전, 이키가이, 미션, 비전이 일치시키는 그런 걸 먼저 찾아야지. 그걸 기업가 정신의 진취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산으로 말하면 올라갈 때 기차의 그 기관차 같은 그런 게 내 앞이 생각의 그 기관차가 진취성인데 거기 있어야지. 일단 산을 올라갈 때 힘든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상에 올라가는데 남이 바글바글한 정상에 올라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눠 먹을 게 별로 없는 산이 아니고 남이 안 가는 산을 올라가는 게 거의 혁신성 아닙니까? 새로운 걸 제시할 수 있는. 그다음에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나죠.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올라갈 때 대퇴사두근은 우리 헬스장 가면 맨날 다리 펼 때 대퇴사두근만 강화시키는데 정작 내려올 때는 설화근이라 해가 뒤에 근육이 그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풀려가지고 무릎 찢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매니지먼트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평소에는 누구를 매니지먼트 하거나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 매니지먼트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거를 아까 스타트업 is temporarily organization for opportunity. 그죠? 뭐냐면 계획된 실패를 통해서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을 한번 내가 설화근 대퇴사두근이 아니고 설화근을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10년 동안 하셔야 된다는 게 이 창업대학원에서의 그런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는 그래요. 여기 많은 교수님이 있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한두 분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안 그렇더라고요. 다 자기의 그 성공 경험을 가지고 야 창업은 처음에 그냥 그럴싸하게 시스템 갖추고 해야지 왜 그렇게 쪼잔하게 아직도 그렇게 그렇게 혼자서 뭐 그러고 있어. 그러는데 그분이 한 거는 저 9단계예요. 9단계부터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직과 업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직이 뭐고 업이 뭐냐? 직은요 한마디로 직업이죠. 근데 직이 뭐냐면 취직하고요 취업하고 달라요. 취직은 뭐죠? 취직은 내가 놀 장소와 돈을 주는 곳이에요. 근데 나의 그 결과를 내는 건 전혀 상관없어. 그냥 취직을 했다. 그 말은요. 그냥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은 내가 어딘가 들어가서 내놓을 장소를 구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취업을 했다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취업은요. 결과를 내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창직은 뭐냐면 퍼스널 브랜딩, 내가 세 가지의 차원을 만든 건 창직인데 창업은 뭐냐면 내가 거기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 1단계예요. 1단계부터 쭉 해요. 9단계, 10단계, 13단계. 저게 창업이에요. 그러면 창업 전에 창직을 하셔야 돼요. 0단계에서 창직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창직.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분야에서 한 세 가지 차원을 결합을 하면 그게 네 차원이 나오죠. 세 가지 단어는 각자 단어에서 내가 만약 한 단어의 그 차원에서 내가 경쟁을 하면 사진사다. 그럼 사진만 누구라고 찍어야 돼.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뭔가 미적이면서 조금 더 화소수가 좋게 조금 더 가격은 싸게 죽을 맛이지. 그죠? 근데 거기 경영이 들어가 봐요. 사진 경영.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경영자의 관점에서 뭔가 하는 사람은 또 다른 관점이에요. 매니지먼트, 거의 마케팅이겠지. 사진 마케팅이지. 그게 VMD지. 그런데 그것도 경쟁자들이 많아. 근데 거기다가 또 뭘 하나 더 결합을 해. 뭘 결합할까요? 뜬금없이.
뜬금없이 VMD에다 똥물 하나 캘리그래피 넣은 거야. 그러면 사진과 캘리그래피와 경영의 그 중간은 뭘까? 근데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창의적으로 하면은 잡이 하나 나오고 그게 뭐 아트 VMD가 됐다. 뭐 아니면 캐릭터 VMD가 됐다. 그게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그걸 처음에 물어보겠죠. 캐릭터 뭐 서체 VMD 뭐 이런 도대체 그게 뭐야? 당연히 직업이 없지. 창직이 안 돼 있지. 그런데 그거를 3년 동안 내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거예요 하고 막 주구장창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주업이 아니지. 내가 그 주업이 될 때까지 숙성이 필요하니까 내가 뭐 대리운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대리운전까지도 생각했다니까. 다행히 대리운전 하고 싶었지만 못해서 이제 저는요 막 택시 운전기사도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한 30년 이상 살아가지고 저는요 기소 본능이 엄청나요. 그래서 뭐 하여튼 목격도 관악구 그 산막대기 그런데 뭐 다 알아요. 서울대 뒷골목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한 10년을 어떻게 보면 창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안 쓰는 단어로 10년 동안 주구장창하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세상의 트렌드하고 딱 만나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게 대박이 됩니다. 그때는 너가 10년 전부터 그걸 했었어? 야, 성견지명이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보고 그게 뭐냐 메가 트렌드에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트렌드가 뭐야? 결국 세상이 원하는 니즈의 흐름이거든요. 그게 짧으면 그거는 패션이라고 하고 3개월 이렇게. 근데 그게 1년에서 3년을 유지하면 그걸 우리는 트렌드라고 하고 그게 10년 이상 가면 메가 트렌드라는데 그런 방향성 아래에서 10년 후에 그 어떤 미사일이 날아올 걸 생각하고 미리 거기에 각도를 맞춰 가지고 띄우면은 그게 어느 순간 10년 후에 거기에 궤도를 중간에 선점하고 있다가 만난 그게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게 대박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제가 이 순간을 어렴풋하게나마 상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주위에서 뭐라 하기나 말거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스파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쩌다 그냥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교수가 되고 저는요 스카우트 됐어요. 창업대학원 여기도 스카우트 됐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포지셔닝을 나는 뭘로 잡았냐면 실무와 이론과 강의력의 그 중간을 잡았어요. 실무도 되고 이론 그 실무와 이론의 양바퀴를 나는 가져가야 된다 생각이기 때문에 남들이 제 동기들이 실무적으로 돈을 많이 벌 때 나는 이론을 항상 같이 가려고 노력했어요. 뭘 해도 이론의 깊이가 있어야지 이론이란 척추가 있어야지 실무라는 그 척추에 살이 붙는 거지 이게 그냥 살만 있다고 이게 허물허물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저는 신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척추와 근육과 척추와 신경이 같이 있어야지 뭔가 그 중간에 깊이도 생기고 단단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걸 막연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보세요. 경희대 기계공학과가 제가 들어갈 때 32건이었어요. 그것도 영통에 그 경희대 들어갈 때요. 거기 허벌판에 학교만 있고요. 저는 도서관을 구경을 못 해봤어요.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고 나서 도서관이 생기더라고. 맨날 도서관 생긴다 하는데 그 불도저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겠어요. 제가 공부하고 하숙집 내려가면 거기 제 하숙집 앞에는 개구리가 개구락 하고요. 내가 여기 왜 왔나? 부산에서 이거 어, 어? 제가 만약 경희대 기계공학으로 애가 교수가 되겠다. 기계공학으로. 그럼 뭐 무슨 짓을 했어야 될까요? 생짓을 다 했겠죠. MIT 가려고 재수, 삼수, 사수 하다 보니까 30대 되고 40대 되고 그래가 또 갔어요. 그래가 했더니 안 되는 영어 또 랭귀지 스쿨부터 다녔더니 졸업했더니 40이 넘었네. 45이네. 나와가지고 어디 했더니 그때는 벌써 끝난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그냥 경희대 기획과는 나의 그냥 레퍼런스로서 해봤다. 근데 제가 대우전자 연구소를 갔는데
저를 왜 대우전자 연구소에 뽑은 줄 알았어요? 전 충격이었어요. 난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었어. 키로 됐어, 키로. 왜 그러냐면 인사 담당이 한양대학교 농구부 나왔는데 나를 농구부 주말에 농구 시키면 잘하겠다 해가지고 연구소에 집어넣은 거예요. 대우전자 애호계에 본사가 있고 대우전자 애호계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서울역 대우연구소예요. 그 갔더니 전부 석박사네. 난 그때 학사하고 이제 종합시험 봐가지고 석사 해가지고 그래서 지원했는데 다 떨어진 거야. 그래 나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를 뽑았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떨어졌어. 왜 떨어졌나 봤더니 서울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너 광주에 세탁기 공장에 너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유도 신문에 저는 장가도 가야 되고요. 저는 지방은 못 갑니다. 이런 사람 다 떨어졌고 저는 뭐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예 그냥 광주에 세탁기 공장 가면요 그 광주에 이쁜 여자 많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결혼해서 잘 살겠습니다. 이랬더니 저만 연구소 갔어. 그래 가지고 저 구로 어디에 고등학교로 오래 해가지고 가가지고 식스 멤버로 식스 해가지고 농구 한 2번 했더니 개판 치고 나서 그러지랑 그러고 나서 제가 자유로워져 가지고 그냥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전부 똑똑한 사람 탱커 박사들 그 사람들이 다 내 옆에 다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이제 메타인지가 발현됐죠. 저 사람들은 뭐 통계 분석하면서 인과관계 분석하고 뭐 컨조인트 분석하고 막 한데 그때 견문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몰래 일반 대학원 다녀 생죽을 동을 했는데 그때 그 지도 교수가 한 3년인가 2년 남기고 은퇴를 놔뒀는데 저를 보더니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 까다로운 교수님이거든요. 독일에서 박사하시고 뭐 국가 뭐 박정희 때 그 하여튼 뭐그 조선소 있죠 설계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뭐 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막판 2년 되니까 본인도 좀 이제 막판에서 그런지 저한테 인심을 쓰더라고. 자네 수업만 들어올 수 있으면 되겠는데 이래. 제가 수업도 들어올 수 없는데 일반 대학원 지금 걸리면 수업도 못하겠는데 이러니까 내 경험상 석사 박사를 해놓으면 너한테 반드시 실력과는 상관없이 기회가 올 거다. 그때를 위해서 레퍼런스는 갖춰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내가 석사를 했는데 맨날 학교 가면 뭐인지 알아요? 이런 거 하면 또 교수 격 떨어진다. 돌아가셨는가 뭐예요. 여의도에 사시는데 연락 못해서 제가 좀 부러워막심해. 뭐냐면 여의도에 사시는데 미성 아파트 사는데 가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되냐면 양주만 일주일에 하나씩 맨날 서울에 자기 수업은 안 들어도 된대. 9학점인데 내 수업은 안 듣고 6학점을 그 2 교수를 그날 하루 와가지고 월차 내고 와가지고 하래. 그래가 양주 맨날 샀어요. 양주 사가지고 해가 졸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IMF가 왔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 잘렸어요. 그런데 저는 왜 안 잘린 줄 알아요? 학사 출신이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영전대 어디 갔냐면 고등기술연구원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러시아 과학자하고 트리저 뭐 이런 거 아이디어 있죠. 그래가지고 대우군산연구소 사천 F-16 전투기 대우 옥보조선소 이런데 아이디어만 난 경우수로 만드는 아이디어맨인 거예요. 가가지고 나는 그 분야 잘 몰라. 근데 모르는 사람이 더 아이디어는 좋아. 한정에 리밋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경우수를 제가 쫙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됐대. 나는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이런 도움이 됐대. 경우수를 만들면 그 사람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 자기네들이 하는데 경우수만 만들어주는 거야. 경우수 만드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특허내서. 그랬더니 대한민국 1위네. 1,050건 등록까지. 회사에서 내니까 한 건당 30만 원 출원비하고 등록비 하는데 제가 그걸로 제가 대학원 다니고요. 차 사고 다 했다니까. 연봉보다 특허 출원비하고 등록비가 더 수입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변리사 공부 3년 했다니까요. 1999년까지 변리사 공부했는데 고시 공부인데 봤더니 영어가 제일 어렵네. 영어는 쓰도 보도 듣도 보도 못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외무고시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 근데 제 동기들은 그 다음에 영어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이보다 더 쉽게 나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 붙었어. 그래서 지금 변리사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삼수까지는 선택이고 사수가 필수구나. 그래서 사수까지는 끝까지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경영지도사도 사수만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근데 제가 포지셔닝은 저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하고 그냥 MIT 탱크 박사들 전부 MIT 출신들이고 뭐 그런데 카이스트도 그 밑에는 제일 낮아. 전부 MIT나 카네기 멜론 이런 출신들이 막 그 중용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그 내가 한 차원에서 기계공학이라는 한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기려면 세월 낭비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계공학으로 안목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걸 해야 되겠다 해가 보험 영업을 했잖아요. 보험 영업을 했다는 8개월 만에 쫓겨나가지고 보험 프루덴셜 1000명 중에 제일 꼴찌했어요. 그래 내가 그때 그걸 잘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겠죠. 그때 이제 8개월 해보니까 사람 좋아하는 거하고 이 보험 권하는 거는 다르구나. 그때 보험 영업한 게 엄청 저한테 도움이 됐는데 그때 제 주위에 보험 영업 하는 애들이 나한테 아직도 연락이 안 와요. 나도 보험 영업 하는 줄 알고. 그때 브랜딩이 보험 영업으로 그냥 이미지가 딱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기까지 결론을 낼게요. 그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 전체 로드맵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세상에서 보여지는 거는 전부 9단계 이후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창업을 이걸 생각하는데 그 전에 0단계 창직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걸 창업대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좀 배우시면 셀프 인턴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직장에서 내가 직하고 업을 헷갈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직장에서 내 그 직에 있으면 내가 결과를 내는 업으로 착각을 하고 그 부장 뭐 이런 거를 저도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와보니까 내가 그냥 직장에서 그 후광 효과로 내가 결과를 내고 있었지 내가 프로페셔널 하질 못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직장 다니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직장에서는 뭐 그게 회사의 조직에 의해서 내가 그냥 그 결과를 낸다 보시면 딱 맞아요. 나와가지고 진정한 거는요. 업을 만드셔야 되고 그 업이 기존에 다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는 다 있는 업들인데 그 1, 2, 3 업을 합치면 새로운 업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없는 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있는 세 가지 업, 내가 경험했던 그 제일 내세우고 싶은 세 가지를 스토리텔링을 뜬금없는 거일수록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음악과 스피치를 결합하면 아트 스피치 김미경이 나오고 법과 투자를 결합했더니 창업인데 투자자죠. 결국은 투자한 사람들은 엑셀러레이터인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연대 법대 수석 졸업하고 자기는 선교사를 하다가 투자 회사를 대성에서 대성 투자를 설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과 투자 창업 쪽에 하니까 그분이 독보적인 사람이 됐거든요. 그게 또 제 친구고.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니까 법과 창업의 그 중간에 하니까 투자더라고. 그런 식으로 뭐 목회와 창업과 뭔가 또 마케팅 중간하면 재정사역 전문가가 되는 그런 어떤 뜬금없는 걸 할수록 나중에 그게 더 각광받는데 너무 그 주변에서 그냥 매몰대가 그냥 자기가 그냥 갑자기 뭐 뜬금없는 뭐 이런 거죠. 진짜 뜬금없이 내가 뭐 화학도 관심 있고 그 다음에 뭐 심리도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창업도 관심 있고 그 중간에 스토리텔링만 창의적으로 혁신성을 가지고 해버리면 그게 자기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재밌어 하죠. 그리고 대기업에서 강의를 요청하는 게 세바시나 이런 데 노출된 사람은 이제 인기 없어요.
뭔가 그 유튜브에도 검색이 안 되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이제는 기업 강사. 그래서 요번에 그 디캠프에 이렇게 출판 요번에 한 사람들 10명 가서 했죠. 왜 그게 경쟁력이 있냐면 세바시에는 유명한 사람들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벌써 유튜브에 검색하면 내용이 뻔하고 또 뻔한데 뻔하지 않은 사람들을 디캠프에서는 명강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비전.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 있습니까 혹시? 이현상 씨가 질문이 없는, 이거 사진 찍자. 사진 찍고 끝내겠습니다. 자, 잠깐요. 나가지 마시고 화장실 가고 싶지만은 참으시고 여기 사진 안 찍으면 출석이 아주 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사진 좀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스크린에 좀 올려주세요.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영상으로. 자, 파이팅! 파이팅!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아주 그냥 달렸습니다. 그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 지루한 강의인데 아주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저는 사람 없이 잘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예.